여러분, 혹시 최근 주변에서 대기업 다니던 친구나 지인이 퇴사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그것도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으로요. 사실 지금 대한민국 대기업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대기업 정규직 감소 규모로는 1998년 IMF 이후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번에는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월 3만 원 정도의 AI 구독료로 직원 한 명의 업무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면서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고 있어요. 오늘은 지금 대한민국 대기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숫자부터 보여드릴게요. 2024년 초 은행권만 봐도 KB국민은행 647명, 신한은행 541명, 우리은행 429명, 하나은행 263명 등 총 1880명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더 심각해졌어요. KT가 본사 직원 2,80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고 LG 디스플레이는 전사 대규모 희망퇴직을 단행했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안정적이라고 여겨졌던 SK온도 배터리 부진으로 첫 희망퇴직에 나섰죠. IT 업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NC소프트는 최근 수년간 본사 인력을 3,000명이나 감축했어요. 더 놀라운 건 신규 채용이 급격히 줄고 있다는 겁니다. 500대 기업의 신규 채용 인원이 2022년 1만 428명에서 2024년 6,104명으로 41.5%나 감소했어요. 아예 사람을 안 뽑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 구조조정은 IMF 때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째, 나이가 젊다는 거예요. IMF 때는 주로 50대 이상 고연령층이 타기 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0대 초중반, 심지어 30대 후반도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되고 있어요. 실제로 KB국민은행의 경우 만 40세 이상이면은 희망퇴직 신청이 가능했고 일부 IT 기업들은 35세 이상으로 기준을 낮췄습니다. 둘째, 보상금 수준이 다릅니다. IMF 때는 그래도 3년에서 5년치 연봉을 주고 내보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많아야 2년치, 일부 기업은 1년치 정도만 주고 있어요. 어떤 금융권 직원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0년 넘게 다녔는데 퇴직금 포함해서 받는 돈이 연봉의 2.5배 정도였어요. 이걸로 뭘 하라는 건지 막막하더라고요. 셋째, 재취업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IMF 때는 그래도 경기가 회복되면서 재취업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40대 중반에 대기업을 나오면 비슷한 수준의 일자리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넷째, 경제 상황의 본질이 다릅니다. IMF는 외환 위기라는 일시적 충격이었지만 지금은 구조적 저성장입니다.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0.7%에서 1.5% 사이로 예상되는데 이건 잠재 성장률 2%보다 훨씬 낮은 수치예요. 그럼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기업들이 공식적으로는 디지털 전환, 조직 효율화, 미래 경쟁력 강화 같은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바로 AI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광범위하게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챗GPT 플러스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의 월 구독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미국 기준으로 20달러, 우리 돈으로 약 28,000원에서 29,000원 정도입니다. 한국에서도 네이버 클로바 X, 구글 제미니 같은 AI 서비스들이 비슷한 가격대로 제공되고 있고요. 반면 대기업 사무직 직원 한 명의 인건비는 어떨까요? 네, 연봉 6천만 원이라고 하면 4대 보험과 퇴직금, 각종 복리후생비를 더하면 실제로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약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월로 따지면은 7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유료 AI 구독료의 거의 250배가 넘고 무료 버전을 활용하면 그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더 중요한 건 생산성입니다. 한 IT 기업 인사팀에서 내부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 보고서 작성, 데이터 분석, 고객 응대 같은 업무에서 AI를 활용한 직원 1명이 AI 없이 일하는 직원 3명에서 5명만큼의 성과를 낸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은행이 2025년 10월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지난 3년간 청년층 일자리가 21만 1천 개나 사라졌는데요. 이 중 98.6%에 해당하는 20만 8천 개가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서 사라진 일자리였습니다. 거의 모든 청년층 일자리 감소가 AI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더 역설적인 건 같은 기간 50대 일자리는 오히려 20만 9천 개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AI가 대체하기 쉬운 건 정형화된 업무, 반복적인 업무, 데이터 처리 업무입니다. 이런 일들은 주로 젊은 실무자들이 담당하거든요. 반면 복잡한 협상, 관계 관리, 전략적 의사결정 같은 일은 아직 경험 많은 중장년층이 결과적으로 AI는 세대 간 고용 불균형을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직무가 가장 먼저 AI로 대체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은행의 텔러와 창구 직원입니다. 이미 많은 은행 지점들이 무인화되고 있잖아요.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경우 2020년에 비해 2024년 현재 지점 수가 20% 이상 줄었고 창구 직원도 비슷한 비율로 감소했습니다. 고객들이 모바일 뱅킹으로 넘어가면서 단순 업무는 AI 챗봇이 처리하고 복잡한 업무는 화상 상담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 자리 잡았거든요. 두 번째는 콜센터 상담원입니다. 자, 통신사들의 고객센터에 전화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과 통화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자, KT의 경우 AI 상담원이 전체 상담의 70% 이상을 처리하고 있고 SKT는 AI가 90% 가까이 1차 응대를 맡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간 관리자들입니다. 이게 좀 의외일 수 있는데요. 실무자들은 그래도 현장에서 손발을 움직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보고서 취합하고 일정 조율하고 성과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의 업무는 AI와 디지털 협업 툴로 상당 부분 대체가 가능해요. 실제로 한 대기업 계열사에서는 팀장급 직급을 30% 줄이고 대신 실무자들에게 AI 기반 프로젝트 관리 툴을 도입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업무 효율은 오히려 올라갔다고 해요. 네 번째는 회계와 재무 분석 업무입니다. 전표 처리, 결산 보고서 작성, 재무제표 분석 같은 업무들이 AI로 자동화되면서 관련 부서 인원이 크게 줄고 있어요. 삼성 SDS가 개발한 AI 회계 시스템은 이미 여러 대기업에 도입되어서 한 달에 수백 시간 걸리던 결산 업무를 며칠 만에 끝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6년 초부터는 더 큰 변화가 오고 있어요. 바로 피지컬 AI, 즉 휴머노이드 로봇의 상용화입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중국의 유니트리, 한국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회사들이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공장이나 물류센터, 건설 현장에 투입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MIT와 보스턴 대학교 연구팀은 2025년부터 2026년 사이 미국 제조업에서만 200만 개의 일자리가 AI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손을 써야 하는 현장 업무는 AI가 대체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잖아요. 하지만 그것도 이제 2년에서 3년 안에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제조 현장의 숙련공, 물류 창고 작업자, 건설 현장 인부, 심지어 요양보호사까지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럼 어떤 직무가 살아남을까요? 첫째, 창의성이 필요한 일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조합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컨셉을 만들어내거나 예술적 감각이 필요한 업무는 아직 AI가 따라오기 어려워요. 둘째, 복잡한 대인관계나 협상이 필요한 일입니다. B2B 영업이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같은 업무는 아직 사람의 영역이에요. 셋째,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책임이 필요한 일입니다. 의사, 변호사, 고급 엔지니어링 같은 분야는 당분간 안전합니다. 넷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AI를 잘 다루는 사람입니다. 기업들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구조조정 이유는 보통 이렇습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그럴듯하게 들리죠? 하지만 내부 기획 문서나 이사회 보고서를 들여다보면 진짜 이유는 훨씬 단순하고 냉정합니다. 한 대기업 전략기획실에서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는 이런 표가 있었어요. 직원 A, 45세, 근속 20년, 연봉 7천만 원. 이 직원의 향후 10년 예상 인건비 총액은 9억 원입니다. 반면 AI 솔루션 도입 및 운영비는 향후 10년 총 5천만 원입니다. 차액은 얼마일까요? 8억
5천만 원입니다. 이게 기업 입장에서 보는 현실이에요. 한 명을 내보내면 8억이 남는 거죠. 100명을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850억 원입니다. 그런데 한국 노동법상 대규모 구조조정은 쉽지 않습니다. 정당한 경영상 이유가 있어야 하고 노조와 협의도 해야 하고 정부에도 신고해야 해요. 그래서 기업들이 찾은 방법이 뭘까요? 바로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입니다. 희망퇴직은 말 그대로 본인이 원해서 나가는 거라고 포장할 수 있거든요. 물론 실제로는 엄청난 압박이 있지만요. 한 금융권 직장인의 증언입니다. 팀장이 따로 불러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나가면 위로금 2년치 주는데 나중에 구조조정 대상 되면 법정 최소 금액만 받는다고요. 선택은 본인 몫이라면서요. 이게 진짜 자발적 선택일까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희망퇴직으로 분류되고 기업은 강요한 적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성과 평가 강화입니다. 갑자기 평가 기준을 높이고 AI를 활용한 업무량을 목표로 설정하는 거예요. 당연히 기존 방식으로 일하던 직원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죠. 몇 번 연속 낮은 평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능력 부족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받게 됩니다. 최근 구조조정의 또 다른 특징은 40대 초중반의 고연봉자들을 주로 타깃으로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연봉 대비 생산성 이슈입니다. 40대 중반이면은 연봉이 7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인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실제 업무 생산성은 30대 직원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기업들은 판단합니다. 특히 AI를 활용한 업무에서는 젊은 직원들이 오히려 더 빠르게 적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둘째, 퇴직금 부담입니다. 50대까지 두면 퇴직금이 더 많이 쌓이잖아요. 지금 내보내는 게 회사 입장에선 유리한 거죠. 네, 셋째, 네, 법적 리스크가 낮습니다. 40대는 고령자 차별로 보기 어렵고 그렇다고 젊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애매한 나이거든요. 한 인사 컨설팅 업체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업들이 가장 정리하고 싶어하는 타깃이 45세 전후 근속 15년에서 20년, 연봉 7천만 원 이상인 직원들이에요. 이들을 내보내고 AI와 젊은 직원 조합으로 대체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는 거죠. 더 큰 문제는 기업들이 구조조정으로 줄인 인건비를 어디에 쓰는가입니다. 연구개발일까요? 신규 투자일까요? 아니요. 상당 부분이 주주 배당과 자사주 매입으로 돌아갑니다. 직원들 내보내서 아낀 돈으로 주주들 배불리는 거죠. 이게 자본주의의 현실입니다. 그럼 실제로 희망퇴직으로 나간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케이스 1, 김모 씨, 46세, 전 시중은행 차장, 20년 넘게 은행에 다니다가 지난해 희망퇴직으로 나왔습니다. 받은 돈은 퇴직금 포함해서 약 1억 8천만 원. 처음에는 비슷한 금융권으로 이직하려고 했는데 면접만 50군데 넘게 봤지만 번번이 탈락했다고 해요. 나이도 나이지만 금융권 전체가 축소되는 상황이라 경력직을 뽑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프랜차이즈 카페를 창업했습니다. 초기 투자금 1억 2천만 원.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월 매출 2천만 원의 순이익은 200만 원 남짓. 은행 다닐 때 월급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하는데 벌이는 이 정도예요? 은행 다닐 때는 앉아서 업무만 했는데 지금은 청소부터 계산까지 다 혼자 해요. 이게 내 인생인가 싶더라고요. 케이스 2 이모 씨, 43세 전 대기업 IT 부서 과장, 15년 다니던 회사에서 희망 퇴직했습니다. AI 도입으로 부서 자체가 축소되면서였죠. 다행히 IT 업계에서는 프리랜서 수요가 있어서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수입이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일 있을 땐 한 달에 600만 원씩 벌기도 하는데 없을 땐 두세 달씩 수입이 0원이에요. 4대 보험도 다 끊겨서 직접 내야 하고요. 평균 내면 회사 다닐 때 연봉의 60% 정도? 이런 사례들이 지금 수천, 수만 명에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기업 경력직들의 재취업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첫째, 나이 장벽이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나이 차별을 하면 안 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40대 중반 넘어가면 서류 통과 자체가 어려워요. 한 헤드헌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기업들은 신입이나 3년 이하 경력직을 선호해요. 경력 많은 사람을 뽑으려면 연봉을 많이 줘야 하는데 차라리 AI 투자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둘째, 스킬 미스매치 문제입니다. 이제 대기업에서 20년 일했다고 하면은
굉장히 전문가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회사 특유의 시스템과 프로세스에 익숙한 거예요. 다른 회사로 가면 그 경험이 별로 쓸모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AI 시대에는 새로운 툴과 시스템을 빠르게 배우는 게 중요한데 오랜 기간 한 회사에만 있던 사람들은 적응이 더딘 편이거든요. 셋째, 중소기업은 문화 차이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대기업 출신들이 중소기업으로 가면은 보통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하나는 본인이 적응 못하는 거예요.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고 모든 게 즉흥적으로 돌아가는 환경이 답답하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중소기업에서 싫어하는 겁니다. 대기업 출신이 왜 여기 왔나 하는 의구심과 금방 더 좋은 데 가면 나가겠지 하는 불신 때문이에요. 경제적 문제는 가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 심리상담센터 상담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근 40대 남성 내담자가 급증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의 고민은 비슷합니다. 아내와 자식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든든한 가장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무능력한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아요. 자녀 교육도 문제입니다. 많은 가정이 아이들 사교육에 수입의 30% 이상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수입이 반으로 줄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학원을 줄여야 하고 이게 가족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네, 고3 아들 학원을 끊었어요. 아이가 울면서 아빠가 대기업 다닐 땐 돈 많다고 자랑하더니 이제는 이것냐고 소리치더라고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실업자가 되면은 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게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희망퇴직으로 나온 경우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최대 8개월입니다. 금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상한액은 하루 6만 6천 원이에요. 월로 환산하면 최대 약 2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대기업 다닐 때 월급이 600만 원이었던 사람에게 200만 원으로 8개월을 버티라는 건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게다가 희망퇴직은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중장년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직업상담, 훈련, 취업 알선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용해본 사람들의 평가는 어떨까요? 솔직히 별 도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매칭되는 일자리의 질이 낮습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의 그 영업직이나 생산직, 경비직 같은 자리예요. 대기업 사무직으로 20년 일한 사람에게 공장 생산직을 소개하면 그게 현실적일까요? 둘째,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습니다. 이 AI 시대에 맞는 재교육이 필요한데 막상 제공되는 교육은 엑셀 기초, 워드 활용 같은 거예요. 한 프로그램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챗GPT 활용법이나 AI 협업 툴 같은 걸 배워야 하는데 정부 프로그램은 10년 전 커리큘럼 그대로더라고요. 그럼 기업들은 어떤 책임을 지고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네, 거의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희망퇴직 위로금만 주면 끝이에요.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대부분 형식적입니다. 자, 어떤 대기업은 희망퇴직자들에게 아웃플레이스먼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내용이 뭐냐면요. 이력서 작성법 특강 2시간, 면접 스킬 교육 3시간이 전부더라고요. 20년, 30년 일한 직원을 내보내면서 고작 5시간짜리 교육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디지털세나 로봇세를 도입해서 AI로 이익을 보는 기업들에게 과세하고 이를 재원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페인,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검토하고 있어요. 한국도 장기적으로는 이런 방향의 정책 전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핵심 전략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챗GPT, 클로바X, 제미니 같은 AI 툴을 업무에 활용해서 생산성을 2배 이상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AI로 대체되는 게 아니라 AI를 활용하는 사람으로 살아남을 수 있어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AI 협업, 결과물 검증 같은 기본 스킬은 지금 당장 익혀보시면 좋겠습니다. 2026년 초부터는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상용화되니 현장 업무 종사자라면 로봇 운영 기술도 미리 준비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재정적 안전망을 구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평생 직장 개념은 이제 없습니다. 최소 1년치 생활비를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고 월급 외에 제2, 제3의 수입원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어요. 월급의 20% 이상은 무조건 저축해 보세요. 갑자기 실직해도 급하게 아무 일이나 하지 않고 제대로 된 다음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버퍼가 필요합니다. 부업이든 투자든 프리랜싱이든 지금부터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회사 다닐 때 바쁘다고 안 하면 나중에 잘렸을 때 더 힘들어집니다. 셋째, 시장에서 통하는 역량을 쌓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회사 안에서만 인정받는 경력이 아니라 회사 밖에서도 가치 있는 스킬과 실적을 쌓아보시면 좋겠어요. 20대에서 30대는 AI, 데이터 분석 같은 미래 핵심 역량에 집중해 보세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은 확실한 전문가가 되거나 완전히 새로운 길로 갈 준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정쩡하게 있으면 가장 위험해요. 40대 중후반 이상은 프랜차이즈 창업보다는 초기 투자가 적고 작은 규모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퇴직금 관리가 노후를 결정하니 자산 관리에 신경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 전체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해요. 노동법을 개정해서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의 방황제 퇴직을 막고 AI 시대에 맞는 실질적인 재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기간과 금액도 현실화해야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AI로 이익을 보는 기업들에게 디지털세나 로봇세를 부과해서 이를 재원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이미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한국도 장기적으로는 이런 방향의 정책 전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당히 이익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생각해야 하고 정부는 급변하는 노동 환경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대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충격적인 현실을 2025년 12월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살펴봤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감소 규모로는 1998년 IMF 이후 수준으로 정규직들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나가고 있고 그 자리를 월 3만 원 정도의 AI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데이터를 보면 지난 3년간 청년층 일자리 감소의 98.6%가 AI 때문이었어요. 40대 중반이면은 아직 한창 일할 나이인데 이들은 재취업도 어렵고 창업도 쉽지 않은 막막한 현실에 내몰리고 있어요. KT 2,800명, LG 디스플레이, SK온, NC소프트 등 2025년에도 구조조정은 계속되고 있고 외대 기업의 신규 채용은 41.5%나 감소했습니다. 더 큰 변화는 2026년 초부터 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상용화로 지금까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현장 업무까지 위협받을 수 있어요. 정부와 사회의 안전망은 턱없이 부족하고 기업들은 오직 효율과 이익만을 추구하며 수십 년 일한 직원들을 쉽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준비하지 않으면 다음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요. AI 스킬을 익혀보세요. 재정적 안전망을 구축해보세요. 시장에서 통하는 역량을 쌓아보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해보세요. 동시에 우리는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도 풀어가야 합니다. 더 강력한 고용보호, 실질적인 재교육 시스템, 튼튼한 사회 안전망, 그리고 디지털세와 기본소득 같은 새로운 정책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해요. 변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